안녕하세요. 사회보장 현장의 디지털 파트너 디위드입니다. 수백 페이지의 지침서, 매번 바뀌는 정책들, 알아야 할 건 많은데 시간은 늘 부족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슬기로울 정책생활. 이번 시간에는 26년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침에 대해 심층 학습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26년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추진 계획입니다. 운전 중에 혹은 서류 정리 중에 가볍게 들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현장에서 진짜 그 실무를 챙기시느라 고생 많으신 시군구 담당자 여러분, 이번 2026년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 지침서 딱 받아보시고, 아마 가장 먼저 드신 생각이, 또 무엇이 얼마나 복잡해졌나, 이걸였을 겁니다. 맞아요. 매년 바뀌니까요. 그쵸?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자료는요, 단순히 행정 절차가 조금 바뀌었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지역사회 돌봄의 그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신호거든요. 네. 패러다임의 변화? 네. 그래서 오늘 지침서에 담긴 그 숫자들, 그리고 규정들이 실제 담당자분들 책상 위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의미로 번역되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해체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것부터 짚어볼까요? 지침서의 배경이 되는 통계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장 담당자 여러분도 매일 체감하시겠지만 독거노인 증가 추세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네, 숫자가 아주 무섭죠. 그 지침서 통계를 보면요. 2024년 기준으로 219만 명이던 독거노인이 2035년에는 364만 명으로 급증할 거라고 예상되어 있습니다. 와, 364만 명이요. 불과 10여 년 만에 한 150만 명이 훌쩍 늘어나는 건데 이게 특히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 단독 가구 증가세가 아주 가파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담당자님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대상자가 늘어난다 이 정도가 아니라 행정력이 감당해야 할 절대적인 리스크의 총량 자체가 폭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리스크를 더 키우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잖아요. 바로 가족 돌봄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정말 뼈아픈 현실이죠. 네, 예전에는 국가복지가 못 챙기는 사각지대를 그래도 가족이나 친척, 이웃들이 어느 정도 흡수해줬거든요. 근데 지침서에 나온 실태조사를 보면 자녀와 동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과거에는 한 30%대였는데 최근엔 25%까지 떨어졌고요. 실제 동거율은 훨씬 더 낮고요. 맞아요. 친인척이나 이웃과 주 1회 이상 왕래하는 비율도 엄청나게 줄고 있습니다. 결국 어르신이 집에서 쓰러지셨을 때 최초로 발견하고 일상생활을 도와줄 1차 안전망이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네, 완전히 빈 공간이 된 거죠. 그 빈자리를 이제 온전히 우리 시군구의 공적 돌봄 시스템이 채워야만 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른바 돌봄의 사회화가 이제는 행정의 디폴트 값이 되어버린 거죠. 돌봄의 사회화. 네. 그래서 국가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재정 압박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총 진료비가 2018년에 31조 원대였는데 2022년에 45조 원을 돌파했거든요. 45조 원이요? 네. 정부 입장에서는 어르신들이 중증 질환으로 넘어가서 그 고비용 돌봄 단계인 요양병원이나 시설로 들어가시는 걸 어떻게든 최대한 지연시켜야 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6년 지침서 전반에 예방적 돌봄이나 건강한 노화, 그리고 지역사회 거주, 즉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목표가 그렇게 강조된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도덕적으로 그래야 한다가 아니라 살던 동네에서 건강하게 오래 머무시도록 선제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일종의 국가재정 생존 전략이기도 한 거죠. 그렇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정책적 위기감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 새로운 제도가 이번 지침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담당자 여러분도 주목하셔야 할 텐데 바로 퇴원 환자 단기 집중 서비스가 신규로 추진되죠. 네, 현장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가 추가됐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도가 왜 등장했는지 그 맹작을 아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등장한 건가요? 기존에는 어르신들이 골절이나 급성 질환으로 입원하셨다가 퇴원해서 집에 딱 돌아오시면 그 순간 엄청난 돌봄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수술은 병원에서 아주 잘 끝났는데 집에 오시면 혼자 밥을 차려 드시지도 못하고 화장실 가기도 힘드시니까요. 그러다 보면 영양 불균형이 오거나 또 낙상 사고가 나서 며칠 만에 다시 응급실로 실려가시는 겁니다. 이른바 회전문 현상이네요. 네, 계속 빙빙 도는 악순환이죠.
결국 그러다가 요양원으로 가시게 되고요. 그래서 병원과 집 사이에 그 아슬아슬한 단절 구간, 그 퇴원 직후의 골든타임을 공략하겠다는 거군요. 이 기간에 일상생활 지원을 아주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어르신의 잔존 능력을 회복시키고 궁극적으로 고비용 돌봄 진입을 막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군구 담당자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관내 병원들의 퇴원 지원실이나 의료사회복지사들과 어떻게 한라인을 구축할지가 완전 핵심 관건이 됩니다. 한라인 구축이요? 네, 대상자를 신속하게 인계받아야 하니까요. 서류 접수하고 심사하는데 일주일씩 걸려버리면 단기 집중 서비스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퇴원 직후가 제일 중요한데 일주일 뒤에 서비스가 들어가면 안 되죠. 자, 그럼 누구에게 이 서비스가 제공되는가 대상자 선정 기준을 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이시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시면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대상이죠. 네, 기본적인 문턱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등급자나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처럼 이미 국가의 다른 돌봄 서비스를 받는 유사 중복사업 대상자는 제외되는 게 원칙이고요. 네, 한정된 예산을 써야 하니까 중복은 막는 게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요. 지침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담당자 여러분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아주 강력한 예외 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 예외 승인 조항 말씀이시군요. 이거 진짜 현장에서 제일 중요하죠. 네, 중복사업 해당자라도 담당자님,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님이 예외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 보면요. 결국 현장의 유연성을 보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류상으로는 장기 요양 등급이 있는데 유효 기간이 지났거나 아니면 본인 부담금 낼 돈이 없어서 등급을 포기하신 어르신들이 현장에 진짜 많거든요. 서류상으로는 배제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완벽한 돌봄 사각지대, 방치된 분들이네요. 맞습니다. 예전 같으면 기계적으로 중복 대상자라 안 됩니다 하고 잘랐을 텐데 이제는 담당 주무관님의 판단으로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양날의 검 같아요.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훌륭한 권한이기도 하지만 감사나 예산 압박 속에서도 내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 어르신은 당장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정하고 문서로 방어해야 하는 엄청난 책임이기도 하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전문성이 엄청나게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상자가 선정된 후에는 어떻게 관리가 될까요? 2020년 지침에서는 이 대상자 군을 필요도에 따라 세 가지로 세밀하게 나눕니다. 세 가지 돌봄군요. 네, 첫 번째는 아까 저희가 계속 강조했던 퇴원 후 돌봄군입니다. 이분들은 월 44시간 이하의 단기 집중 서비스를 받으십니다. 월 44시간이면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거의 매일 누군가 방문해서 식사도 돕고 가사도 돕는 거네요. 아주 고강도의 집중 개입입니다. 네, 퇴원 직후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점 돌봄군입니다. 거동이 많이 불편하셔서 일상생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들인데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이 그룹의 가장 큰 특징이 주기적인 가사 지원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제공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청소나 식사 준비 같은 물리적 지원이 아주 크죠. 반면에 세 번째, 일반 돌봄군을 보시면 이분들은 월 16시간 미만의 서비스가 제공되는데요. 일반 돌봄군. 네, 신체적인 기능 저하보다는 사회적 관계 단절이나 우울증 예방 같은 예방적 돌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기적인 가사 지원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아, 바로 이 지점이 현장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겠네요. 담당 공무원분들이나 수행기관이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엄청나죠. 일반 돌봄군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아니 옆집 노인은 청소랑 빨래 다 해주면서 왜 나는 안 해주냐 이러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현장에 나가는 생활지원사분들이 그 불만을 맨몸으로 다 감당하셔야 하고요. 우리 시군구 담당자님들은 이 기준에 맞춰서 관내 지역 수행기관들이 어르신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또 상태 변화에 따라 돌봄군을 적절히 올리거나 내리고 있는지 분기별로 꼼꼼히 모니터링 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예산과 실적 점검이 담당자 여러분의 아주 중요한 미션이니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서비스가 나가는지 그 메뉴판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네, 크게 직접 서비스와 연계 서비스로 나뉘죠. 직접 서비스 안에는 안부 확인이나 말벗 같은 안전 지원이 있고요. 영양교육 같은 생활교육 지원,
그리고 앞서 말한 일상생활 지원 등이 있습니다. 제가 지침을 보면서 진짜 시대가 변했다고 느낀 게요. 안전지원 항목에 방문이나 전화 말고도 AI랑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안부 확인이 공식적으로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아, 네. 요즘 그 기술 도입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움직임 감지 센서나 스마트 스피커, 또 반려 로봇, AI 전화 같은 솔루션들이 이제 시범 사업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정규 업무가 된 거죠. 인력이 워낙 부족하니까 고육지책으로 도입된 면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현장 공무원님들 입장에서는 일이 또 늘어난 겁니다. 이제는 그냥 복지 행정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디지털 기기가 우리 지역 어르신 특성에 맞는지, 또 센서에서 수집된 이상 징후 데이터가 생활지원사 스마트폰으로 지원 없이 잘 울리는지, 시스템 안정성까지 관리 감독하셔야 하네요. 네, 완전히 새로운 영역의 과제가 주어진 겁니다. 거기에 일상생활 지원을 보면 가사 지원뿐만 아니라 외출 동행도 있잖아요. 병원 가실 때나 관공서 가실 때 동행하는 거. 이게 어르신들이 살던 동네에 계속 머무실 수 있게 하는 아주 핵심적인 서비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고독사나 우울증 위험이 높은 분들을 위한 특화 지원, 그러니까 사례 관리나 치료 지원도 잊으시면 안 되고요. 민간 후원 물품이나 주거 환경 개선을 연결해주는 연계 서비스도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서비스 종류가 방대하네요. 그럼 이 수많은 조각들을 대상자 욕구에 맞춰서 어떻게 조립할 것인가? 결국 개인별 맞춤형으로 서비스 계획을 짜는 게 정책 성공의 핵심이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옛날처럼 시청이나 구청에서 그냥 A라는 서비스 일괄적으로 다 뿌려라 하던 시대는 끝난 거죠. 맞아요. 지역 수행기관의 전담사회복지사가 대상자를 면밀히 평가하고 아주 철저하게 개인화된 돌봄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시군구청 혼자서나 위탁복지관 몇 군데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불가능하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노인보호 전문기관, 경찰서, 동네 병원, 이 모든 지역 내 자원들이 완전히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야만 돌아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여러분에게, 즉 시군구 담당자분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지침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실무적 역할, 바로 노인 맞춤 돌봄 협의체의 운영입니다. 아, 노인 맞춤 돌봄 협의체.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과연 우리 지역의 복지 자원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는가? 맞아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위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되죠. 이 협의체는 위원장 포함해서 5명 이상으로 구성되는데요. 여기서 서비스 대상자 자격 예외 승인 심의도 하고 위기노인 발굴 계획도 논의하는 진짜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민간 위탁복지관의 사회복지사님이 혼자 경찰서나 보건소 문턱을 넘으면서 업무 협조를 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너무 큰 벽이잖아요. 당장 개인정보보호법 방패 뒤로 숨어버리면 기관 간 정보 공유가 딱 단절되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공적 권한과 예산권을 쥐고 있는 시군구 공무원,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주무관님들이 권역별 책임 공무원으로서 이 네트워크의 든든한 구심점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무는 게 진짜 핵심 역할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역에 아주 심각한 저장 감박에 우울증까지 앓고 계신 예외 대상 어르신을 발굴했다고 쳐보죠. 네, 쓰레기가 집안에 가득 찬 그런 사례들 종종 있죠. 네, 이 한 분을 돕기 위해서 당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긴급 생계비를 편성해야 되고요.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심리상담을 들어가야 하고요. 또 자원봉사센터는 쓰레기를 싹 치워야 하고 마지막으로 노인 맞춤 돌봄 수행기관이 생활지원사를 배치해서 매일 일상을 챙겨야 합니다. 와, 4개, 5개 기관이 동시에 움직여야 하네요. 그렇죠. 이 다기관 협력 시나리오를 촘촘하게 설계하고 조율하는 무대가 바로 노인 맞춤 돌봄 협의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모여서 실적 보고하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우리 지역 복지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치열하게 논의하는 전략회의가 되어야겠군요. 맞습니다.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판정, 예외 승인, 박이관 협력까지 정말 톱니바퀴처럼 빈틈없이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지침서를 넘기며 이 내용을 숙지하실 담당자 여러분을 생각하니 여러분이 짊어지신 실무적 부담감이 얼마나 클지 정말 깊이 공감이 됩니다. 네, 오늘 우리가 2026년도 지침서에 변화된 정책 환경, 아주 복잡해진 대상자 선정 기준, 돌봄군의 세분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조율해야 하는 담당자의 역할까지 아주 깊숙하게 들여다봤는데요.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결국 처음에 말씀드린 건강한 노화와 에이징 인 플레이스, 즉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나이 들어가는 삶을 지켜내는 데 있습니다. 자, 오늘 심층 학습을 마치기 전에 담당자 여러분이 현장에 돌아가서 꼭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지침서 전반에 흐르는 철학이 지역사회 거주잖아요. 과연 우리 지역의 인프라는 어르신들이 단순히 병원이나 시설에 가는 시간을 늦추는 걸 넘어서 실제로 이 동네에서 주도적이고 활기차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을까요? 네, 매우 중요한 관점이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보태자면요. 지침이 이렇게 세분화되고 퇴원 후 44시간 집중 돌봄이 생기고 AI 데이터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건요. 일선에서 어르신을 직접 만나는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들의 육체적, 감정적, 행정적 업무로드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아, 맞습니다. 서류 작업도 어마어마할 테고요. 2035년에 364만 명의 독거노인을 감당해야 하는데 정작 그 돌봄을 제공하는 인력들의 번아웃, 소진을 막아낼 방패는 과연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백 장의 맞춤형 서비스 계획서가 쏟아질 텐데 현장 인력들이 과도한 행정이나 감정 노동에 지쳐버리면 아무리 훌륭한 2026년도 지침도 결국 멈춰버릴 수밖에 없겠죠. 내일 출근하셔서 결제하실 수많은 계획서들이 이 거대한 질문들에 대한 우리 지역만의 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봄 제공자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이 숙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장의 완성은 결국 사람이고 그 사람을 지키는 건 담당자 여러분의 세심한 행정이니까요. 지금까지 오늘 정책의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봤습니다. 업무에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복잡한 정책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그것을 우리 지역만의 특색에 맞춰 현장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엑셀과 종이뭉치 대신 우리 지역 맞춤형 디지털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듀이드를 찾아주세요. 행정은 레거시 시스템이, 현장 돌봄의 완성은 듀이드가 함께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실무 팁은 듀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내일의 복지 행정을 더 가볍게 만드세요.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 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